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추상화가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크 로스코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알려줘서 알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그 김건희 씨가 그 마크 로스코 전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성공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그게 문제가 되면서 찾아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 전시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크 로스코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0점 중에서 6점이 이제 그의 그림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섯 작가만이 다섯 작가가 100점 중에서 47점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끔 보긴 했는데 요번에 한번 다시 되짚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이제 듬성듬성 그 책자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연대기 측면에서 제일 잘 정리가 된 게 이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그 아니 코엔 솔라리라는 사람이 프랑스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연대기적으로는 정리가 잘 돼 있고 어, 그 그다음에 제이콥 발트슈바라는 사람이 쓴 마크 로스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 일부 볼만한 게 있어서 여기 리얼리즘이라든가 초현실주의라든가 멀티폼이라든가 이런 성숙기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따갖고 여기다 한번 정리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가 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 그 회사에서 나온 책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강신주 철학가 강신주가 그 정리한 그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전시도록도 있고 해서 꽤 좋은 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권 정도 책을 보고 정리해 봤는데요. 이 마크로스코는 이제 그 러시아 제국이었던 지금의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영어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 입학했다 중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세잔풍의 그림을 그렸고요. 나중에는 그 미국의 도심의 그 문명을 풍자하는 리얼리즘 그림에 가깝게 그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그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소련의 폴란드 침공을 보면서 그 현실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현실 의식을 가졌고, 그 해법으로 그 신화시대를 그 돌이켜 봤더라고요. 그래서 신화시대를 주제로 해서 초현실주의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몰두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뭐 이따 보실 테지만 한계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절대적인 추상을 향해서 이제 그 움직이게 되고 그게 미국이 그 미술계가 그 1943년에 그 추상주의로 대거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 미술가들이. 그때 이제 같이 그 굉장히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전향을 했는데 그 로스코는 상당히 뒤늦게 전향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년부터는 본인의 그 유명한 그 그림들을 그 여러 색채의 덩어리를 그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죠. 예. 오늘은 주로 이 성숙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대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요즘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사실 그게 똑같은 이슈인데요. 2차 대전의 비극을 보고 이 예술가들이 이제 그 주장하게 된 것이 그 이게 이제 그 아돌프 고틀리에브라는 화가하고 둘이 같이 그 뉴욕 타임스의 미술 평론 담당하고 있던 그
에드워드 알덴 주얼이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주제가 중요하며 그 주제는 비극적이며 시간을 초월해야만 유효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함축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코는 그림에서 그 비극을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시 판타지라는 그림인데 그런 요소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화가도 로스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좌절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게 되고요. 그래서 1947년 그 Possibilities라고 하는 그 잡지에, 미술 잡지에 이런 기고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그림이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그림 안의 형태들은 연기자들이다. 그들은 당혹하지 않고 극적으로 움직이며 부끄러움 없이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일련의 배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로 하여금 연기를 시키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사람이 니체에 굉장히 경도돼 있었으니까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나오는 대로 그 음악을 최고의 예술 양식이라고 이제 니체가 주장했으니까 결국은 그걸 구현한 게 바그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형식으로 구현한 사람인데 로스코도 그림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드라마라고 하는 시간의 제약이 있는 예술 양식으로서의 미술을 지금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예술로서의 미술하고는 다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지금 추구를 하기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947년작 옐로우 체리 오렌지라고 하는 그림에서 이제 표현한 것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형태들이 연기자들인 거죠. 그리고 이 연기자들 사이에 있는 거는 이 연기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각자가 이제 다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림에서 요구한 거는 그림으로부터 45cm 정도 떨어져서 그림에 잠기듯이 들어가서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형태들이 어떻게 교감하는지 본인이 들어가서 그걸 경험하면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림은 특성상 다 대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을 체험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목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안 짓고, 그 다음에 이 액자도 걸지를 않고요. 그냥 이 뒤에 이 그림을 붙일 수 있는 판만 대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직접 감상자가 직접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슷한 때 말한 건데요. 그 정확한 출처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침묵은 정말로 정교하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화가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감상자도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경험함으로써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마크 로스코의 클래식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성숙기에 도달한 작품의 이제 시작이죠. 이게 성숙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물감들을 바탕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감을 같이 덧바르면서 얇게 피는 형식으로 그걸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위에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은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생활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인 것이죠. 이게 1951년작인데요. 마크 로스코의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이게 2015년도인가 팔렸는데, 그때까지 팔린 그림의 세 번째 비싼 그림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이올렛, 그린 앤 레드라고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도 아마 여기 제가 치수는 안 적어놨는데 세로가 2m가 넘고요. 가로도 1.5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으로 푹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1953년작 무제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리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한데도 이걸 그리고 나면 뭐 녹초가 된다고 그렇게 로스코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세세한 그림의 세세한 부분이 두께와 채도와 명도가 다 달라서 그거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의 체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1957년에 셀덴 로드먼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약간 강박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관심이 감정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색의 관계나 형태, 그 밖의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단지 기본적인 인간 감정들, 비극, 황홀, 숙명 등을 표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대할 때마다 이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린다는 사실은 내가 이런 단순한 형식으로 기본 감정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놨냐면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같은 종교적 경험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감상자도 종교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함축하는 바가 크고요. 그 뒤에 이제 그림들이 그렇게 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있는 프렛 인스티튜트 연설문에서요. 이게 미술대학인데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한 연설회인데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을 그리는 게 자기 표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색에 대한 소통이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 표현보다는 사실은 소통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자기 표현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소통에 더 강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깊을 겁니다. 아마 라트비아에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게 라트비아 유태인들이 러시아 제국에 살던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아버지가 이제 전 가족을 이민을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연설하고 나서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시그램이라고 하는 술 회사에서 뉴욕에 굉장히 큰 초고급 레스토랑을 열면서 그 벽화를 로스코한테 의뢰를 합니다. 근데 그 의뢰 금액이 10만 불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요새 금액으로 치면은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요. 50억 정도의 금액을 주고서 이 그림을 의뢰를 합니다. 벽화 그림을 의뢰하는데요.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게 큰 것이 이게 2.7m, 가로가 4.6m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거를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 속하는 거고요. 로스코가
그 20개 정도를 그립니다. 그 그리는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들게 되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 58년에 그 얘기한 대로 종교적 체험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식당에 걸 그림을 이렇게 굉장히 어떤 엄숙한 느낌의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이 사람의 그 영성적인 측면,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받고 자기 종교적인 체험을 그리게 한다는 게, 그게 내면에서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을,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림을 주지 않고 본인이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장은 그 테이트 뮤지엄인가 거기에다가 그 기증하게 되고요. 일부는 7장인가는 일본으로 가고, 뭐 나중에 다 이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그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종교적입니다. 이거는 그 로스코의 그림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는 로스코의 그림 중에서 제일 비쌌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렌지 레드 옐로우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61년에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램 벽화 다음으로 그려진 거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울림이 큰가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이 형태 간의 긴장이라든가 그 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의미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코 그림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평을 남긴 평론가가 그 큐레이션한 그 1961년 화이트채플 갤러리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벽에다 거는 이 높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간섭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시를. 그래서 그 느낌을, 그 분위기를 아마 그 보시면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저도 한번 실제로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스코가 1970년도에 죽은 다음에 그 직후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브라이언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마크 로스코에 대한 그 회상기를 그 스펙테이터라는 데다가 이제 그 기고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화이트채플 갤러리를 전시회를 큐레이션 하면서 로스코를 초청을 해갖고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겨울 오후에 햇빛이 다 꺼진 다음에 로스코가 모든 곳, 이게 아마 겨울 오후, 이게 그 70년, 그러니까 61년도 겨울 그 전시 시작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시 준비할 때요. 그랬더니 로스코가 모든 것을 조명을 꺼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껐더니 그 작품들의 색채가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망막이 적응하면서 잊을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색이 정말 어마어마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수나 논리에 더럽혀지지 않은 채 자기만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로스코의 그림이 굉장히 영성적이라는 건,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추구한다는 거는 이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닐이라고 프랑스에서 그 망명을 온 그 아주 대단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로스코한테 채플에 그러니까 당신 그림만을 가지고 채플을 만들 테니까, 교회를 만들 테니까 그림을 그려다오,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텍사스에 있는 그 로스코 채플 건물이고요. 거기에 이제 전시는 이렇게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채광하는 거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
로스코는 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사람들이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래도 로스코가 그 추구했던 거에 근접하게 최근에 2021년인가에 이게 그 다시 리노베이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플 자체가 이제 그림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로스코가 생각한 종교적 체험을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해 놨고, 사람들이 그 그림을 통해서 영성적인 체험을 해달라, 그러는 취지로 만든 거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린 무제라는 그림이고요. 이 뒤에 그 19세기 화가하고 이 그림하고 굉장히 그 상응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그 로스코를 소재로 한 연극의 그 모티브가 되기도 한 그런 그림이고요. 굉장히 그 유명한 그림인데, 그 어떤 그 비극을 겪은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그냥 보자마자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로스코가 자살을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티스의 콜리우르의 프랑스식 창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로스코한테 상당히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또 로스코도 이게 로스코가 그린 마티스에 대한 경의, 오마주 투 마티스인데요. 이 그림에 아까 시그램 벽화든지 아니면 로스코 채플의 검은색 그림, 완전히 검진 않습니다. 회색도 있고 뭐 붉은색도 있고 약간 붉은색을 띈 것도 있고 한데, 그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론가 들어가는 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티스의 그림이 창문이듯이,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고 나서 이렇게 창문 같은 그림을 오마주로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독일 화가인데요. 카스파르 다비트라고 발음해야겠죠. 다비트 프리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바닷가의 수도사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로스코가 추구했던 영성하고 종교적 체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소개한 로버트 로젠블럼이라는 사람이 현대 회화와 북부 낭만주의의 전통, 프리드리히에서 로스코까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앞면이 이 그림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레이 오브 더 블랙인가? 그 그림이 이 책의 뒷장입니다. 그러니까 로젠블럼은 아마 정서적으로 볼 때는 같은 체험을 이 두 사람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로스코가 극단까지 밀고 간 색채를 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욕망과 비극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겠죠. 이게 다비트 프리드리히의 말인데요. 비로소 정신의 눈으로 너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육체의 눈을 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최상의 체험은 육신의 눈으로다가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정신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